자, 상가 중개 전문 부동산에 취업할 때 확인해야 될 9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중개업소들 중에 어디가 좋은 부동산인지, 또 어디에서 일을 해야 내한테 더 유리한지 초보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가 중개는 주변에 상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뭘 확인해야 되고 또 뭘 물어봐야 되는지, 면접 볼 때 또 뭘 궁금해 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면접을 보고 부동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상가 전문 부동산에 취업할 때 뭘 유심히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총 인원수 10명인 곳과 3명인 곳이 있다. 그러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대부분은 10명인 곳을 선택을 합니다. 이미 상가 중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람 수가 많은 곳이 내한테 계약하기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쉽게 하거든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물건과 손님 수급이 중요하다는 걸 중개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게 적은 경우에 비해서 새로운 매물이 더 많이, 더 빨리 공급이 될 거고, 내가 접수해 놓은 매물을 동료가 또 손님을 붙여서 팔아주기도 할 거고, 배울 점도 많고 쪽수도 많으니까 뭔가 든든할 거라고, 내한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상가 중개 전문 부동산들을 보면 하나같이 10명 정도의 10명 내외의 직원들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 수가 많을수록 직원들이 돈을 벌기 어려워집니다. 앞에서 나열한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장점들, 사람이 많았을 때 생기는 장점들은 그 중에 대부분은 기존에 이미 그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부동산에 신입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렵게 물건을 개발해서 막상 접수하려고 보면 내보다 좀 일찍 입사한 누군가가 이미 사무실에 그 매물을 접수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물건이 겹치면 1초라도 먼저 접수한 사람이 임자거든요. 직원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직원 수가 적다고 해도 관리가 너무 철저하게 되는 중개업소라면 따오는 물건 족족 겹쳐서, 그러니까 신입 입장에서는 도무지 물건 개발할 맛이 안 나는 곳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1년 정도 됐을 때 사무실에 접수된 매물의 절반 이상이 제 거였어요. 사실 신입 입장에서 이런 곳은 그다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매물 개발 단계의 중요성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반드시 블로그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일을 했는데 그 성과가 쌓이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슬럼프가 옵니다. 중요한 거는 면접 볼 때 인원수는 물어봐서 알 수 있지만 사실 면접 볼 때는 이 부동산이 관리가 잘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리의 수준도 중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관리가 안 되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은 곳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 혹시 특정 업종만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상가중개 전문 부동산들 중에는 특정 업종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를 전문으로 다루는 중개업소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숙박업소만 타겟으로 삼아서 영업활동을 합니다. 이런 부동산은 중개업소가 번화가 상권에 위치해 있다 해도 그 번화가 상권에 있는 매물들도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근데 의외로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 부동산에서 주로 취급하는 주 업종 빼고는 거의 관리하지 않고 있는, 거의 버려두고 있는 그런 부동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가 매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일반 상가 매물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그 부동산에 사실상 없다는 소리입니다. 초보자가 들어가면 혼자 맨 땅에 박치기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안 도와주거든요. 면접 볼 때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뭐 땡땡상권을 전문으로 하시는 건지 이걸 물어보세요. 땡땡상권 전문은 몇 분 정도 있는지, 또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담당할 업무 범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특정 상권 전문인지 혹시 범위가 넓은 건 아닌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른바 담당 구역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보들은 이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요. 이 초보들도 그렇고 경력자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번화가 상권에서 상가 전문 부동산 대표라고 해서 모두가 에이스 출신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다양한 상권,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소장님들도 많습니다. 그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쓴 수많은 자서전 형태의 책들을 보면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물건들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다는 듯이 마치 그 작가 본인은 부동산 초고수라는 식으로 그 쓰여진 게 많습니다. 사실상 그 책을 팔아서 수익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라 그저 스펙 한 줄, 광고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런 책들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허위, 또 과장, 짜집기식으로 엮은 경우가 많음에도 그 실물을 거의 경험해보지 않은 초보자들은 모두 진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보니까 예비 공인중개사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읽고 그걸 믿고 무조건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미 제가 카페나 유튜브, 블로그 같은 데서 이야기했듯이 상가파트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해서 이득인 경우는 정말 한정적이에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의 상가 전문 중개인이, 그것도 임대를 주로 다루는 중개인이 광범위한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소장들 아니면 관리자들이 번화가 상권에도 있어요. 그 중에는 직원들한테 이런 생각을, 자기 관점을 강제로 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소장이나 관리자의 그 가치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방향성을 직원들이 따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원들한테 야, 각자 내일부터 집 근처에 매물 한 개씩 매일 한 개씩 접수해 온나, 이런 식으로 하면 경력자들은 안 듣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이나 강사가 가르침을 준다는 목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나 전략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거는 적어도 중개법인 수준으로 규모가 됐을 때야 서로 이길 수 있는, 서로 이득이 되는 방식입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부동산에서 특별히 훈련된 팀도 아닌데 무분별하게 범위를 확장하면 다 같이 죽자는 소리예요. 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무섭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정 번화가 상권 한 개도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있는 주제에 똘똘 뭉쳐도 살똥말똥한 처지에 함부로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헛꿈을 꾸는, 또 아니면 그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소장들이 있으니까 면접을 볼 때 이런 부동산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상권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상가 전문 부동산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이게 관련된 실제 사례니까 한번 보세요. 자, 네 번째는 계약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달에 몇 개 정도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부동산은 어딘지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그 부동산에 베테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가 중개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앞으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중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매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수기인데도, 또 상가 전문인데도 매달 상가 계약 한두 개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과 5개 이상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곳, 이 둘 중에 골라라고 하면 당연히 5개 이상 하는 사람이 있는 그 부동산입니다.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한두 개까지는 열심히 하면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5개는 어렵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보는 시야 자체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차이가 많습니다. 면접 볼 때 혹시 계약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성수기 때 한 달에 몇 개 정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놓고 조심스레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차피 첫 출근해서 사람들한테 슬쩍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채용할 때 이런 것도 속이는 소장은 거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직을 할 생각이면 계약 잘하는 사람이 어느 부동산에 있는지 충분히 정보를 모은 다음에 신중하게 이직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예 일을 안 하고 면접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 상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정보를 모으는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직할 때는 충분히 정보를 모은 다음에 옮기세요. 같은 사무실 고수가 그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세상에 자기 노하우를 함부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요. 노하우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 신뢰를 쌓고 친분을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는 건데 그 정도 노력조차 안 하겠다는 거는 세상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거예요. 5번째, 진짜로 상가 전문이 맞는지, 내가 정말로 상가를 다루게 되는지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 등업할 때 어쩌다가 상가 중개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연히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부동산에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오직 상가만 하는 곳이었다, 이런 말씀이 많았어요. 많은 부동산들이 모든 매물을 다룬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상가하고 상가, 토지, 공장 이런 거 단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으면서도 의례적으로 홍보할 때 그걸 의례적으로 적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업을 해보지 않은 초보자들은 여기서 일하면 모든 걸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상가 중개 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상가만 하고 있으면서 아파트, 원룸, 토지 이런 것도 다 하는 것처럼 채용 사이트에 업체 소개를 등록을 합니다. 면접 전에 통화로든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 주로 어떤 종류의 매물을 취급하고 있는지 확실히 물어보는 게 좋아요. 우리는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 중개업소에서 주로 취급하는 물건이 뭔지,
나는 입사해서 어떤 물건을 취급하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이걸 물어봐야 되냐면 일부 상가 전문 부동산은 처음에 상가 전문으로 시작했다가 계약률이 점점 떨어져서 고정비, 사무실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영역을 개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나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에서 주력으로 다루지 않는 비주류 분야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경쟁에서 승률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분야 전문 부동산에 소속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10명 전부 원룸을 다루고 있는 부동산하고 한두 명만이 원룸을 다루고 나머지 8명은 상가만 다루는 부동산이 원룸 시장을 두고 하는 경쟁은 사실상 결과를 안 봐도 너무 뻔합니다. 10명 전부 원룸을 다루고 있는 곳은 이미 그 지역 내에 원룸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고 직원이 10명일 정도면 원룸을 상당히 오래 다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원룸이 전문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서 원룸 파트를 맡은 초보자는 시작부터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 분야인데 쪽수가 좀 적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본인이 만약에 상가 중개를 주력으로 할 생각이다 그러면 상가를 주로 다루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원룸부터 하다가 상가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원룸 담당을 채용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를 전문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 맞는지 확인을 필수로 하셔야 돼요. 중개사는 자기 주력 분야가 있거든요. 경력이 오래돼도 자기 주력 분야가 아닌 분야는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주로 취급하게 되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게 광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모르거든요. 초보 중개사들도 아직 일반인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릅니다. 간혹 소장들 중에는 이걸 이용해서 채용할 때 마치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것처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거하고 해본 거는 다르거든요. 유튜브나 책이나 강사들을 통해서 너무 과장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더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상가를 맡아주세요 이러면 상가 담당은 저 포함해서 몇 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 2명입니다 이러면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총 인원수의 20%만 상가를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 전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접 볼 때 적극적으로 다만 예의를 좀 갖춰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최대한 많이 던지세요. 혹시나 기분 나빠할까봐 입만 꼭 닫고 듣고만 오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6번째는 주로 취급하는 거래 형태를 아셔야 됩니다. 상가중개 전문 부동산이라고 해도 주로 취급하는 거래 형태가 있거든요. 100% 임대만 취급하는 부동산하고 거의 100% 매매만 취급하는 곳도 있고 둘 다 취급하는 곳도 있어요. 둘 다 취급하는 곳은 비중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총 1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8명은 매매 담당, 2명은 임대 담당 이런 식으로 나머지 8명은 임대만 담당하는 식으로 비중이 맞춰진 곳도 있어요. 비중은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이때는 매매건도 같이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말로만 매매건도 다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동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취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가 전문 소장이라고 해도 매매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은근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강사들 중에도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매 중개하고 임대 중개는 엄연히 다른 분야거든요. 강사들 중에 남의 컨텐츠를 참고해서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않은 영역에 대해서 책을 쓰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력자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상가 파트는 임대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매매까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장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상가 초보자가 매매를 먼저 다루게 되는 일도 굉장히 드물지만 초보자가 매매를 하게 되면 물건 확보부터가 어렵습니다. 매매는 물건 확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주들이 매도 의사가 있다 해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이미 검증된 사람이거나 검증된 부동산이거나 매매를 주로 취급하는 중개인한테 주로 의뢰를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부동산, 또 개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동산에서 접근을 해봤자 또 맡기려다가도 거래 경험이 얼마 없는 매매 초보자라는 느낌이 들면 물건을 잘 안 맡겨요. 번화가 상권에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이 짙어집니다. 매매를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에서는 같은 부동산 사람들끼리도 충분히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물건 공유를 꺼려 합니다. 안 좋은 것만 공개하고 좋은 거는 내 혼자 알고 있어요. 직장인 연봉 수준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임대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 보안에 민감합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전속계약이나 중개계약서 아니면 서약서 같은 거 요런데 서명한 후에야 물건을 보여주는 부동산도 많고 심지어 배우자를 꼭 동반해야지 보여주는 매물도 있어요. 즉 상가는 임대만 취급하는 부동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구조상 몇 년이 흘러도 매매건을 손댈 경험을 해볼 기회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할 때 웬만하면 매매도 함께 취급하는 부동산에, 진짜로 매매까지 취급하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임대건을 주로 다루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익히다가 그 사무실 안에 있는 매매건을 주로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친해져서 매매건도 다루게 되는 식으로 발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임대건에서 매매건으로 자연스레 소득도 끊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상가 아파트는 경험 없이 개업하지 말라는 이유가 직원으로 일을 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7번째. 신입 교육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수준도 중요합니다. 부동산마다 교육 과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신입이 들어오면 어쨌든 누군가가 붙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꾸준히.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나름 대답도 잘해줍니다. 자기가 아는 선에서. 어떤 곳은 소장님이 교육용 교재를 펴놓고 매일 한 번씩 교육 시간을 갖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는 곳이라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육 같은 것도 잘해주십니까?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현장에 보면 완전 생초보자들이 들어와서 3개월 정도 넘어가면서 서서히 계약을 한두 개씩 터뜨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하고 과정들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방치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왜 상가 전문 부동산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면 보통 초보자가 들어와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것조차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가르쳐준 한 개를 소화시켜야지 다음 걸 가르쳐줄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초보자가 들어오면 2가지나 3가지 매물 개발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첫 번째가 명함 붙이기, 두 번째가 방문해가지고 명함 주기, 또 세 번째가 전화 거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대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까지는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걸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세 번째 방법을 가르쳐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방법들은 전부 다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또 나아가서 물건도 제대로 받아오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손님 안내 방법을 가르쳐 줄 정도로 시간이 남아도는 곳은 없습니다. 경력자들 입장에서 매물 개발 단계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아니면 조만간 그만둘 사람으로 여겨지거든요. 내가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야지 사무실 사람들도 가르쳐 준다는 소리입니다. 직원으로 들어가서 배워라는 소리가 무슨 자존심 굽히고 굽신거려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일단 배운 거를 소화시키려는 노력, 사무실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가만히 있는데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학원처럼 떠먹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누군가 떠먹여주길 바라는 사람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의 수준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제가 블로그 연재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직원을 소모품처럼 생각하고 소모품처럼 쓰다 버리려고 채용하는 소장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면접 볼 때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각 부동산마다 내부자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면접을 최대한 많이 보고 충분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초보 시절에 옮기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한두 번쯤은 이직을 할 생각으로 개업 전까지 내가 정착할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A 부동산에서 B 부동산으로 이직을 한다고 해서 A 부동산에서 배운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직원의 이직은 매물 정보가 노출된다거나 인재가 노출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손해를 보는 거지, 이직하는 당사자가 몇 개월 안 된 초보자라면 별로 손해보는 게 없어요. 여기서 문제는 누가 나를 가르쳐 주는지 문제입니다. 제일 최악은 내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먼저 입사한 선배가 가르쳐 주는 경우인데, 선배가 일주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초보가 초보를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도 오른팔이나 왼팔이 가끔 교육을 해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보통 바빠서 막 전담으로 맡아서 해주길 바라면 안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일을 조금 해보시면 왜 상가 강사들 중에 고수가 없다고 그러는지, 초보가 강의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그러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각 부동산에서 잘 나가고 있는 실세들은 바빠서 초보자들을 신경 써줄 겨를이 많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어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성수기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끔 시간 날 때 안내하는 거 보여주거나 모르는 거 질문을 하면 답변해주는 시기입니다. 인원수가 적은 부동산에 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가 전문인데 인원수가 적은 부동산은 팀워크를 중요시 여기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팀워크에 맞추기 위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바로 전에 들어온 선배나 입사 시점이 거의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실력을 끌어올려야지 팀워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편입니다.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육해주는 사람이 오른팔이나 왼팔이 교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굳이 다른 인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소수의 인원으로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채용을 너무 자주 하는 부동산은 걸러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채용을 너무 자주 한다는 거는 이직이 그만큼 빈번하다는 소리입니다. 정착을 못 시킬 정도로 교육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문제는 상가 전문 부동산들은 굳이 사람이 필요 없어도 채용 공고를 내리지 않고 이력서를 받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들어가 보거나 아니면 그 상권에서 일을 해보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8번째. 취업을 했는데 만약에 사무실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나 관리자급의 입장하고 일반 직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개업소의 위치가 좋거나 층이 낮아서 워킹 손님이 많은 경우에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무실 워킹 손님이 사무실 인근 매물을 많이 찾기 때문에 워킹 손님이 이미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손님들에 집중해서 사무실 인근 물건을 주로 찾아오기를 바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에 중개업소가 입지했다. 그러면 주로 그 중개업소 주변의 먹자골목을 찾는 워킹 손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소장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계약 가능성이 높은 워킹 손님에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찾는 물건에 모든 직원들이 집중해 주길 바라거든요. 뭐 세부 상권, 특정 라인에만 집중을 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있어요. 이거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마다 입장이 다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은 그들만의 광고 기반을 통해서 컨택된 손님들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정도 입장 차이는 사실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사무실 인근 매물이라는 소리는 적어도 내가 활동하는 상권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사무실 워킹 손님에 맞춰서 움직여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어차피 사무실에서 원하는 거는 직원들이 워킹 손님에 맞는 물건을 구해오는 거거든요. 일단 물건을 확보해 놓으면 언젠가는 드나드는 워킹 손님에 의해서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워킹 손님이 많고 그걸 직원한테 나눠준다는 거는 축복입니다.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보통은 관리자들끼리만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진짜 문제는 직원이 활동하는 상권하고 그 중개업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상권, 즉 지역이 완전히 다른 경우인데,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나눠서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직원이 만약에 관리자의 그 방향에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하는 방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무실 입장일 뿐이고 어떤 특정 라인에 있는 매물이 노력한다고 해서 뽑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물은 노력하고 타이밍이 일치를 해야 시장에 나오지, 팔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시간 투자해서 100번을 찔러봐야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정말 낮지만, 매물이 나오더라도 억지로 시장에 나온 매물은 현실적으로 거래가 되기 어려운 가격으로 시장에 나옵니다. 이런 매물은 나올 때부터 가격 다운 작업에 한계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계약 테이블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관련 영상이 상가중개실무 2번째 게시판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계약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거기 쏟을 노력을 다른 매물, 본인 손님에 쏟았으면 어땠을지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됩니다. 직원 입장하고 관리자의 입장이 일치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입장이 다르다 해도 직원은 계약 가능성이 높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합니다. 계약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들면, 내한테 불리하다는 판단이 들면 뭐 굳이 직원이 자기 손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억지로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좀 돌았는데 물건이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척만 하면 되지, 내가 손해까지 보면서 억지로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상가 중개 전문은 대부분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고정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살 길,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올린 스케줄 관리 편을 통해서 자기 스케줄이 최우선이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물론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쪽이 만약에 더 이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쪽에 맞춰주는 게 낫습니다. 상가 전문 중개인은 본인이 정복하고자 하는 상권, 그 안에 있는 모든 매물을 다루셔야 됩니다. 다룬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이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워킹 손님이 많은 부동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전부 다 개업을 하는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본인의 풀을 구축하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워킹 손님이 넘치는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직원들한테 쓸데없이 개인 광고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워킹 손님에 집중해라, 허접한 매물 신경 끄고 워킹 손님들이 찾는 메인 자리 매물이나 케어라, 이렇게 하겠지만, 직원이 사무실 워킹 손님에 의지해서 본인만의 광고 기반을 깔고 닦는데 소홀히 해버리면
직원 포지션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둘 다 잡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개업을 하면 개업을 꼭 해야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이 되면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업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적어도 상가시장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직원일 때는 개업한 다음에 돈을 영 못 버는 사례를 훨씬 많이 봤습니다. 이미 기반을 수년에서 수십 년간 잘 다져놓은 중개업소에 거기에 소속돼서 일할 때는 알게 모르게 거기 소속된 경력자들, 동료들의 서포트를 받게 되거든요. 서포트가 뭐겠습니까? 물건이나 손님, 아니면 사무실 고유의 분위기, 팀워크, 워킹 손님일 수도 있고 부동산의 그 상호명이나 소장이나 실세들의 영향력 같이 여러 이점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서포트가 개업을 하는 순간 제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로 개업하면 배울 점이 더 많다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봤자 결국은 개업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돈을 못 벌면 그 끝에는 폐업만 있을 뿐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목표가 안정적인 수입인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개업해서, 즉 명예입니다. 명예. 내 사무실을 세우는 게 목표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창업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취업을 발판으로 삼아서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에 개업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관리자들이 하는 요구도 이득이 있을 때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모두 경험이고 워킹 손님은 특히 소장하고 관리자들이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중개 과정에서 조언을 얻기도 쉽습니다. 단순히 지인들이 보는 눈 때문에 명함에 대표나 소장 한 줄 넣으려고 자기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멀리 보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현실을 알고 개업을 해야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광고 기반 하나도 없이 상가 전문 부동산을 개업하는 거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초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일부 강사들이 장난을 하고 있어요. 남들은 몇 년의 직원 생활, 즉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사람들까지 다 거느리고 개업을 해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업을 하면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업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장에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몇몇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유료 강의 몇 개 보고 일부 강사의 희망적인 말만 믿고 남들이 거치는 몇 년의 준비 기간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고 겁없이 개업을 합니다. 노력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고 헛된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으면 기회가 코앞에 다가와도 잡을 수가 없어요.